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한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부조리한 것이 인생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러면 참 울분이 날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자살률이 높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계속 보도가 나고 있죠. 그런데 이 책 시지프 신화의 저자인 알베르 까뮈는 부조리에 반항하는 진정한 방법은 자살이 아니라 긍정과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시지프 신화는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알베르 까뮈의 에세이입니다. 이 제목만 처음 그냥 보고 제가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는 시지프스 신화를 기반으로 쓴 어떤 소설이 아닐까 생각하고 사실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어보고 나니까 일반적인 에세이 수준을 넘어서 꽤나 심오한 아주 깊은 철학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제목은 시지프 신화이지만 실제로 시지프, 시지포스라고도 부르죠. 시지포스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한 10페이지 남짓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 부조리함을 시지프 신화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자 긴 철학적인 초석을 깔고 있습니다. 부조리의 추론,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그리고 이어지는 한 10페이지 남짓의 마지막 챕터가 시지프 신화입니다. 이 철학적인 토대는 이방인을 포함한 알베르 까뮈의 여러 대표작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알베르 까뮈는 이 책의 첫 문장에서 자신은 부조리의 철학이 아닌 부조리의 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철학서가 아니라 철학적 감성 에세이 정도로만 이 책을 정의해보면 어떨까? 아마 그게 알베르 까뮈의 의도를 조금 더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그런 부분을 제가 본문 중에서 본문으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금색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어떤 부조리의 감성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어떤 부조리의 철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책이 우리 시대의 몇몇 탁월한 사상가들에게 비치고 있는 바를 지적해 두는 것은 기본적인 정직함에 속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꽤나 장황하게 어렵게 썼지만 그런 얘기죠. 새로운 철학이 아니고 부조리에 대한 그냥 여러 우리 시대의 탁월한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흩어져 있는 걸 이런 감성적으로 써내려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 시지프 신화는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긴 철학적인 사고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살 아니면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은 죽음으로 부조리를 끝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까뮈는 우리는 이런 귀결을 맞지 않기 위해서 부조리함에 반항해서 희망으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지프 신화의 시지프는 자살에 해당하는 선택으로 시작해서 결국 희망이라는 결말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까미가 그런 방식으로 시지프 신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지프 신화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의 형벌, 부조리한 노동의 괴로움을 표현하지만 까미는 그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지프 신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의 형벌로 큰 돌을 산 정상까지 끙끙대고 올려놓으면 다시 미끄러져 내려서 다시 아래에서부터 밀고 올라가야 되고, 그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죠. 시지프 신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는 그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행복과 부조리는 같은 땅이 낳은 두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공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차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짐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시지프는 신들을 부정하며 바위를 들어 올리는 고귀한 성실성을 가르친다. 그 역시 모든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따로 없는 이 우주가 그에게는 불모의 것으로도 하찮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돌의 입자 하나하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 시지프 신화는 알베르 까미의 주장이지만 부조리한 삶과 세상에 반항하여 주체적으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과는 사실 좀 괴리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꽤나 깊고도 심오한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이 글과 책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 그 밑에 굉장히 잦은 빈도로 주석도 계속 달려 있어서 이 주석의 양도 꽤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읽다가 이 전체 글의 흐름을 놓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주석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가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큰 흐름을 읽고 지나가는 것도 주석 읽지 않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결론적으로 꽤나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 내용을 제가 얼마나 이해한 건지 저도 좀 자신이 없는 독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책의 뒤쪽에 실린 부록 부분에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속에 나타난 희망과 부조리라는 글이 있는데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록은 주인공이 바퀴벌레로 변하는 그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카프카에 대한 연구인데, 부조리한 창조, 희망과 부조리라는 그 결이 잘 맞아서 아마 이 책의 부록으로 실린 듯합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왠지 이 책 시지프 신화를 읽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면죄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그 부록에 나온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카프카 예술의 요체는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있다. 작품의 결말 또는 결말의 결연은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암시하지만 이 설명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이 근거를 가지도록 하려면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는 이중의 해석이 가능하며 그렇기에 2번 읽을 필요성이 생긴다. 이것은 곧 작가가 노린 것이다. 그러니 카프카의 작품의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석하려 드는 것은 잘못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프 신화도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도록 작가가 쓴 책. 그러니 이 책을 한 번 읽어서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없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좀 위로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다소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꽤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이 제목만 보고 소설이나 어떤 이 신화의 이야기로 오해하고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시지프 신화를 읽고 나서 알베르 까뮈의 다른 작품을 읽는다면 그 작품 안의 세상이 훨씬 더 넓고 깊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시지프 신화 알베르 까뮈. 다음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금색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어떤 부조리의 감성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어떤 부조리의 철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책이 우리 시대의 몇몇 탁월한 사상가들에게 비치고 있는 바를 지적해 두는 것은 기본적인 정직함에 속한다. 나로서는 그 사실을 숨길 생각이 조금도 없는 만큼 독자들은 이 책 전체에 걸쳐서 그들의 말이 인용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는 부조리가 결론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 논고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해석에는 잠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해석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미리부터 속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독자는 다만 인간 정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순수한 상태 그대로의 묘사만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여기에 그 어떤 형이상학도 그 어떤 믿음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이 책의 한계이며 유일한 선택이다. 부조리와 자살.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그 밖에 세계가 3차원으로 되어 있는가? 이성의 범주가 9가지인가 12가지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일이다. 그런 것은 장난이다. 우선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니체가 주장했듯이 철학자가 존경받으려면 마땅히 자신의 주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답의 결정적인 행동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머릿속에서 분명해지도록 하려면 그것들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절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경우 나의 대답은 그 질문에 따라 마땅히 실천하게 되는 행동이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존재론적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중대한 과학적 진리를 파악하고 있던 갈릴레이는 그 진리의 주장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즉시 그 진리를 너무도 쉽게 부인해버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잘한 일이다. 그것은 화형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진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지구와 태양 중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주위를 회전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요컨대 그건 하찮은 문제인 것이다. 반면에 나는 많은 사람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죽는 것을 본다. 그런가 하면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부여해주는 이념 혹은 환상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살아갈 이유라는 것은 동시에 목숨을 버릴 훌륭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건대 삶의 의미야말로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질문인 것이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 목숨을 버리게 만드는 문제들이나 반대로 살려는 열정을 배가시키는 문제들 말이다. 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아마도 두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즉, 라팔리스의 사고방식과 돈키호테의 사고방식 그것이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분명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자명함과 감정의 고양 사이의 균형뿐이다. 이토록 소박하면서도 비장한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는 유식하고 고전적인 변증법을 동원하는 이보다 좀 더 겸허한 마음 자세, 즉 양식과 더불어 공감에서 비롯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살은 그저 사회적 현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와는 달리 여기서는 우선 개인의 생각과 자살의 관계가 문제다. 자살과 같은 행위는 마치 어떤 위대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침묵 속에서 준비된다. 당사자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어느 날 밤 그가 문득 방아쇠를 당기거나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어떤 부동산 관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사람들이 어느 날 내게 말하기를 그가 5년 전에 딸을 잃은 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고 그야말로 그 일 때문에 아예 골병이 들었다 라고 했다. 이보다 적절한 표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정신적 침식으로 골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시작 단계에 있어서 사회는 별 관련이 없다. 벌레는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 있다. 바로 거기서 벌레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삶을 직시하는 명철한 의식에서 빛의 세계 밖으로의 도피로 인도하는 이 치명적 유희, 바로 이 유희를 추적하고 이해해야 한다. 자살에는 수많은 동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표면적인 이유들이 가장 유력한 이유들은 아니었다. 깊이 반성한 끝에 자살하는 일은 그렇다고 이 가설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다. 거의 언제나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위기의 발단이 된다. 신문에서는 흔히 시련이니 불치의 병이니 운운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절망에 빠진 사람의 친구 하나가 그에게 무관심한 어조로 대꾸한 적은 없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자가 죄인이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때까지 유예 상태에 있던 모든 원한과 모든 권태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